이 나라가 한국 최초의 의료 전문관 파견과 키트 등의 지원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의료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이식받고 있는 이 나라는 고구려 시대 때부터 함께 중국을 견제했던 놀라운 사연도 있는데요. 한국의 키트와 방역물품들에 이미 세계 120개국 이상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데다가 그 대단한 나라 미국도 대통령에 이어 주정부들까지 가세해서 한국 키트 얻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야생의 세계인 국제무대에서 외교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라들은 한국의 지원을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것은 진단키트뿐만이 아닙니다. 방역대책 같은 소프트웨어는 물론 전문가 파견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지난 3월 중순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벡 대통령 또한 키트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며 전문가 파견까지 한국에 긴급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3,300만 인구의 우즈벡은 이미 나름의 자체 시스템과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한국의 방역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즈벡은 지난 3월 이미 하루 150명이 넘는 판정자들이 발생해 자칫하면 대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모델 도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과감히 결정하고 한국에게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도입한 우즈벡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지도층의 과감한 결단력 또한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즈벡의 요청을 받은 후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벡 정부는 즉시 임시 최고 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곧바로 최 교수를 특별 정책자문으로 임명해버립니다. 우즈벡 정부가 확진자 동선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령과 격리수칙 등이 만들어지고 한국과 흡사한 핵심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틀에 한 번꼴로 회견, 뉴스 등에 출연해 우즈벡의 방역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우즈벡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 교수의 일정은 2주였지만 우즈벡 정부의 요청으로 2주간 추가로 현지에 머물며 도움을 줬습니다. 최 교수가 처음 갔을 때는 하루 확진자가 170명이나 되었지만 최근에는 50명까지 줄인 결과 한국 방식의 우수성과 최 교수를 우즈벡도 인정했기 때문에 자국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최 교수를 좀 더 붙들어 놓고 싶었던 것이죠. 최 교수의 현지 일정을 연장하면서 우즈벡 정부는 귀국 지원을 약속했는데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 상태였지만 최 교수만을 위한 한국행 특별기를 띄우기로 결정했고 26일에 최 교수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우리 교민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기에는 한국을 경유해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외국인 30여 명도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기가 우즈벡으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진단키트 2만 회분을 싣고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우즈벡인들이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벡 총리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며 한국 대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며 전문가를 추가 파견해줄 예정이라는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지원 요청 나라들이 있고 또 정부가 우선 지원국으로 발표한 미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도 아니었던 우즈벡은 어떻게 한국으로부터 최초의 국가자문관까지 파견받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선견지명이라도 있었는지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 시 현지에 한 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센터를 열었고, 또한 양국 정상의 협력 논의 끝에 작년 11월에는 우즈벡 부하라 지역에 힘찬 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우즈벡 정부가 무상으로 용지를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등의 진료과와 백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한편 가천대 의대는 우즈벡의 아크파 메드라인 병원 의대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40여 개 의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한 첫 사례라니 한국 의료계에도 특별한 일이었는데요.
가천대 의대는 앞으로 6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20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폭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 의사와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현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국내 의료인 면허를 외국 정부가 인정한 사상 첫 사례입니다. 거기에 한국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고위 공무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한국의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우즈벡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돼 근무하고 있을 정도이니 우즈벡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한다는 말 그대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련 시절부터 타슈켄트 국립의대가 유명했을 정도로 우즈벡은 러시아권에서는 의료 수준이 높은 곳임에도 한국 의료기술을 접하면서 임상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수요가 커졌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고 발전하려는 마인드가 훌륭한 자세를 가진 나라네요. 이렇게 한국 의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시스템도 조만간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약간은 낯설기도 한 나라인 우즈벡과 이렇게 좋은 의료 협력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에 가면 김태희가 밭을 갈고 한예슬이 감자를 캔다 뭐 이런 농담에 우크라이나와 우즈벡이 번갈아 언급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즈벡은 미녀의 나라이다라는 정도의 이미지와 우리에게는 94년 아시안게임 때 28개의 슈팅을 때리며 방코트 경기를 하다가 평안의 골키퍼 알까기로 패했던 경기로 많은 기억에 남았던 우즈벡은 아시아 챔스의 분녀드커르라는 팀이 가끔 본선에 올라와서 존재감을 보이는 등 아시아에서는 축구도 조금 하는 나라 정도의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요. 이 나라의 정체는 사실 중앙아시아 최고의 친선국가이자 한국바라기였습니다. 머나먼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는 우즈벡은 의외로 한국과 역사적 인연도 있는데요.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에 이은 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 하나이기도 한 사마르칸트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중심 도시로 콘스탄티노플과 함께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중간 개착지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역 도시였고 몽골 제국 때 역시 중요 수도가 되었고 차가타이 칸국 다음에 티무르 제국 때도 역시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아 황금기를 누렸으나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비단길의 가치가 떨어지고 유목민들의 침략과 내전으로 18세기쯤에는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되었고 이후 소련의 지배를 받는 등 오늘날의 그 삭막한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앙아시아의 먼 나라에서 우리는 고구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중앙아시아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무슨 소리냐, 국뽕 아니 환뽕이냐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사마르칸트의 소그디아나 궁궐에 그려진 벽화에는 인근의 차가니안이라는 나라, 돌궐, 당 등에서 온 사신들과 접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조우관과 환두대도를 찬 남자 2명이 보이는데 이들을 고구려의 사신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벽화는 아주 흐리지만 이것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구려 하면 연상되는 대표적인 특징인 머리에 세깃털 장식의 조우관, 자루머리가 고리 모양인 환두대도의 모습이 선명히 보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이 무렵은 당나라의 대고구려 압박이 심해지던 차에 연개소문이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 사신들을 사마르칸트에 밀사로 보낸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서도 연개소문이 오종루라는 사람을 돌궐의 여러 나라에 보내 당나라의 배후를 치게끔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럴듯한 스토리입니다. 한국과 우즈벡이 1500여 년 전 만났던 저 시기는 양국의 오랜 역사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게 기억했던 시점인데요. 의료협력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인 오늘날 양국이 새로운 번영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묘한 역사의 인연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즈벡은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스탈린 정권에 의해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인데 지금은 모두 동화되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한민족의 종특은 어디 가질 않아서 소련 시절 협정농장 운영 시부터 근면 성실함이 돋보여서 지금도 우즈벡 현지에서는 고려인들의 위상도 높고 수교 후 한국으로 일하러 다녀온 우즈벡인들도 많아서 우즈벡의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때문인지 우즈벡은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덩치나 러시아와의 관계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인접국들이나 미국, 일본을 모두 제치고 한국에서 많은 수입을 해주고 있는데 우즈벡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단지 2,500억 정도여서 한국 입장에서는 2018년 기준 2조 4천억이 넘는 무역 흑자를 올려주는
중앙아시아 최고의 교역국가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 신북방 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올해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로의 신남방 정책과 비교해 덜 알려져 있으나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경제와 금융, 혁신, 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동북 삼성,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14개 국가들과 산업,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협력 사업을 강화하려는 전략 중에서 우즈벡은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등 신북방 정책에서도 중앙아시아의 핵심입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우즈벡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FTA 추진 계획과 여러 협정도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하는 우즈벡은 배우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했고 삼성과 LG전자 제품도 인기가 높으며 우즈베키스탄 국회의사당 건물은 한국 국회의사당 건물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인천 타슈켄트 직항 노선에는 아시아나항공, 우즈베키스탄 항공, 대한항공 3개의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즈벡은 해외 항공사의 자국 취항을 엄격히 통제해서 이렇게 한 노선에 3개의 항공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노선이 적으면 당연히 비행기 티켓 가격도 올라가는데 밀접한 관계인 러시아로의 타슈켄트 모스크바, 가까운 중동 쪽의 타슈켄트 두바이보다 인천 타슈켄트 노선이 저렴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우즈벡은 비자로 돈을 버는 국가로 유명했습니다만 마침내 2018년에는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와 함께 한국인은 3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즈벡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국정교과서까지 영어 외에 한국어판까지 별도로 발행되었다니 정말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우즈벡의 미르지요프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을 우즈벡 발전의 모델로 언급해왔습니다. 작년 문 대통령이 우즈벡을 방문했을 때는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한 우즈벡 비즈니스 포럼, 비공개 국빈 만찬까지 함께했고 한국 문화예술의 집 개관식 등 한국 측 행사와 비행기까지 타고 가야 하는 사마르칸트 방문도 문 대통령과 함께 했는데 방문 기간 동안 정상이 이렇게 밀착마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입니다.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로 우즈벡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즈벡을 중심으로 생각해본다면 국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국의 현재 능력을 숨기지 않고 정확히 판단한 후 신속하게 외국인을 임시특별정책자문으로 임명한 후 국민들에게 하는 브리핑에까지 참여시킨 우즈벡의 개방적인 마인드도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들 정권의 지지율을 위하여 정보를 숨기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는 어떤 나라와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1500년 전 사마르칸트에서 만났던 양국의 선조들, 현재의 세계적 사태 직전에 적극적 의료 협력을 했던 것이 올해 한국의 키트와 시스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양국은 인연이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더욱 많은 협력과 번영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1851년 영국 런던에 있는 수정궁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박람회. 세계에서 가장 큰 만국 박람회로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60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 등록박람회는 전시관은 참가국에서 부담에 설치하지만 인정박람회는 주최국이 건축해서 참가국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최 기간 동안 개최 도시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금 투자를 통한 인프라가 형성되기 때문에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전 세계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한국에서도 두 차례나 세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1993년 대전에서 열린 대전 엑스포,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정확히 93일 동안 개최되었는데요. 당시 공식 캐릭터는 꿈돌이, 한국이 참가한 지 100년 만에 스스로 주최국이 된 엑스포로 의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조 8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허벌판이었던 대전에 꿈돌이 동상과 엑스포 과학공원뿐만 아니라 엑스포를 전후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등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전 엑스포는 한국이 전두환 정권의 오랜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정권 하에서 개최된 첫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는데요.
지금의 LG죠. 럭키금성그룹이 테크노피아를, 삼성그룹이 우주탐험관의 스폰을 맡았습니다. 대전 엑스포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누구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몰랐던 시절,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세계 108개국과 33개 국제기구에서 참여했는데 관람객이 무려 1450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엑스포로 꼽히고 있는 리스본 엑스포도 관람객 1000만 명이었는데 대전 엑스포는 이 기록을 압도적으로 넘어섰습니다.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로 승격됐고 지금은 인구 1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 과학의 도시로 눈부신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열린 세계박람회는 2012 여수엑스포,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수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치 과정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수엑스포 유치를 주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국민이 여수엑스포 유치를 간절히 소망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여수가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참가한 모든 국가는 물론 전 세계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성공적인 엑스포를 치러낼 것. 여수엑스포 유치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시시때때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는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주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다. 여수와 이어져 있는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한쪽 끝에 있는 남해가 제 고향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계박람회 기구는 2007년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의 컨벤션 센터 팔레 드 콩그레에서 제142차 총회를 열어 2차 결선 투표를 했는데 모로코의 탕헤르를 14표 차로 누르고 여수가 엑스포 개최 도시로 확정되자 손에 땀을 쥔 채로 투표 결과를 기다리던 한국 참가단과 국민 응원단 600여 명의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온 국민 응원단 원씨는 너무 좋아 말이 안 나와요. 역사적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전했고 여수 시민들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우리가 해냈습니다. 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과거 황량했던 바닷가에는 여수 엑스포타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관 등 최첨단 전시시설들이 생겨났습니다. 박람회장 부지는 본 행사장만 97만 1000제곱미터, 장외주차장 44만 제곱미터, 사후 활용 부지에 18만 2000제곱미터 등 총 159만 3000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해양박물관과 아쿠아리움, 수상퍼팅장과 마리나 등 레저시설 전망 곤돌라와 관광유람선 등 관광시설 등이 바다와 어울리는 동시에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조성됐습니다. 2007년 여수가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4년 반 만에 여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관광 레저시설을 갖춘 미래형 해양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여수를 찾은 엑스포 관람객들은 여수 엑스포타워가 여수의 에펠탑이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수를 찾은 프랑스인 줄리 씨는 지난 3일간 이곳에서 묵고 내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남편과 와인을 마셨는데 해상 숙소라 그런지 더 운치 있고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다 전했고, 러시아관 전시 담당자로 온 안드레이 씨는 쾌적한 시설과 아름다운 주변 풍광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 전했습니다. 또한 여수를 찾은 800만 명이 넘는 전세계 관람객들은 박람회장이 여수 남동쪽 항구 지역인 마래산과 종고선 안에 쏙 담겨있는 형상으로 25만 제곱미터의 부지는 경사도 5% 미만의 평탄한 지역으로 환경훼손 없이 개발된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2030년에 부산에서 또 한 번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이 2025년 오사카 엑스포를 유치하는 바람에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연속해서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 러시아도 모스크바에서 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향후 많은 나라들이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와는 다르게 엑스포를 주관하는 국제 박람회 기구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고 최근 강경화 장관이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두바이 엑스포 2020 현장을 방문해 한국관 현장을 시찰했고 림빈트 이브라힘 알하시미 국제협력 장관 겸 두바이 엑스포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외교가에서는 강경화 장관의 두바이 행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2박 3일간 2개국을 순방하는 강행군 일정에서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두바이 방문까지 넣은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사전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두 차례 열린 엑스포,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는 모두 인정 박람회였습니다. 인정 박람회는 특정 분야와 제한된 규모로 3개월간만 개최할 수 있지만 등록 박람회는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제로 다룰 수 있고 6개월간 규모의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를 성공하게 되며 한국 역사상 첫 등록 박람회인 것이고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세계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직전 유치국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아랍에미리트의 사전 지지를 얻어내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인데 최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는 심상치 않습니다. 압둘라 세이프 알 누아미 주한 UAE 대사는 대한민국은 4차 산업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VR,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5G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윈윈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 전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자 모하메드 UAE 왕세제는 한국과 UAE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고 특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UAE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추년비를 방문한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 나뿐만 아니라 UAE 국민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쯤 사막에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들었다. 그런 말씀도 UAE를 이해하는 배경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기뻤다 전했고 직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가 격상됐습니다. 한국이 경쟁국들을 모두 제치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